여러 가지 원자재는 이미 페드의 금리 인상에 반응을 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다. 연준이 경기를 박살내면서까지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사고 싶은 주식이 많을 때가 시장은 항상 바닥이었었거든요. 한 번에 더 폭락은 결국은 3개월 안에 끝나요. 3개월 안에. 3개월 만에 다시 복원되는 폭락이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이것은 이제 결국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가 상승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히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한 10% 정도 그 이익이 줄어든 상태로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결과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이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요새 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가지만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냐. 네. 결국 못 잡기 때문에 더 강한 조치, 뭐 75bp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50bp가 더 늘든 아니면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해지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들 이것이 결국은 시장을 충격을 주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물가 상승, 네, 이 부분이 주가에 앞으로도 어떻게 더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페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코로나 때에도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주가 상승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식당 얘기를 했었어요. 식당 5개 중에 2개가 망하면, 네, 5개가 2천만 원씩 총 1억의 매출이 그 빌딩 안에서 일어난다면 실제로 그때 하나가 망했었어요. 망하는 바람에 왜 망했겠습니까? 매출이 갑자기 확 그렇죠. 줄어서 망한 거잖아요. 망했는데 이 살아남은 내 식당은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면 다시 1억이라는 매출이 복원됐을 때 이제는 4개, 5개 중에 4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한 식당이 2천만 원씩 가져가다가 이제는 2,500씩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2,000에서 2,500이 됐으면 25%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더 혹독한 경제 위기가 와서 2개가 망해버리면 1억을 나누기 3 하게 되면 3,330이라는 매출을 가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이익 성장, 매출 성장이 나온다.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물가 부담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물가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또 미치다 보니까 실제로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크루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매출 아까 부킹이 풀 부킹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는 손님들은 돌아왔는데 고객은 돌아왔는데 인건비 올라갔죠. 거기다가 그렇죠. 유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은 회복됐지만 이 물가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이제 팡 기업들이 보면 인건비 상승이 제일 높았잖아요. 근데 이 인건비 부분이 보통 뭐 카카오도 이번에 거의 뭐 70몇 프로 증가했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직원 수가 1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이익 훼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우리의 월급은 어땠었나 보면 계속 인건비는 상승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셨는데 27만 원 받아오셨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인건비가 올라가긴 가는데
이 뭐 토마스 피케티 그 교수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빈부격차는 계속 커질까? 예, 커질까 부분에서 결국은 노동비 상승보다도 자본 이득의 상승이 더 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말은 미국처럼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실업률은 지금 3.6인데 인건비는 높아졌으니까 사실 미국의 소비자 개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두둑해진 지갑에 결국은 소비가 결국은 이어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도 당구 치시죠? 당구 치셨죠? 잘 못 쳐요. 예. 조금. 네. 그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뭐 당구 쳐보셨거나 아니면 담배를 태우시거나 하셨을 때 담배값이 지난번에도 세금이 확 늘어나면서 담배값이 4,500원까지 늘었을 때도 와 이렇게 4,500원이 되니까 담배 안 필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년 지나면 정확하게 딱 복원이 돼요. 예, 그 일시적이다. 예, 당구비 말씀도 드렸지만 당구비를 처음에 300원에서 400원 올렸을 때 제 학생 때 그때 보면 결국은 당구비가 300원에서 400원 올랐으면 거의 33% 올란 거잖아요. 네. 33% 올랐는데 저희가 당구를 한 보름 안 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석 달 뒤에 똑같이 당구장이 복작복작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 부분이 고착화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적응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07년도에 유가가 100불, 110불 가고 2008년도 초에는 140불 147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QE1, QE2, QE3가 있을 때도 유가가 계속 110불대에서 머물렀을 때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때 실업률이 아직까지 회복이 못됐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던 거지. 그럴 때 2009년, 10년, 11년도 110불의 유가에도 크게 경제가 영향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지금 수준의 유가 110불이 그렇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유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연준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의 수준의 어떤 긴축과 금리 인상 정도로 좀 잡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드 연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1970년대 상황이 나올까봐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때 인플레이션이 12% 뭐 네. 이랬죠. 네. 그러니까 73년, 79년과 같은 그런 오일 쇼크 사태가 날까봐 그게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그때 미국의 실업률이 14%까지도 올라가고 그런 경제에 심각한 침체 현상이 올까봐 미리 이제 손을 쓰는 거잖아요. 예, 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워닝 시그널을 보내는데 지금 유가 빼고는 거의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유가는 왜 계속 이렇게 안 빠지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박 정부가 그렇게 시장을 좋게 보면 이제 유가 숏 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 네.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럼 유가는 당연히 빠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유가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이 공급에서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 상승을 제어해 주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시추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추공 수가 2009년, 10년, 11년 요때 막 110불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시추공 수가 1,300개에서 1,400개였어요. 근데 지금 몇 개냐면요. 540개입니다. 확 줄었네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발을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시추 공수가 200개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170개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많이 떨어졌네. 네, 1,400개가 170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셰일 업체들 다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유가는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시추 공수가 54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원유 수입 중단 플러스 시추 공수는 아직까지 늘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유가는 110불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뭐 구리 가격 5불 갔다가 지금 4불 초반대까지 빠져 있고요. 여러 가지 원자재는 이미 페드의 금리 인상에 반응을 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페드가 원하는 물가가 잡히는 게 앞으로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또 50bp 인상을 하고 7월 달에 50bp 해가지고 한 100bp만 더 올려놓으면요. 물가는 잡힐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드는 주가가 빠지는 걸 원하느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만 있다면 거기가 더 우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페드의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들이 누군가 보면 또 막 나오잖아요. 또 월가. 예, 월가에 뭐 금융자산이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페드가 이때까지 왜 주가가만 박살나고 경기가 침체가 되기만 하면 작동을 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페드 푸시라는 말이 나왔고요. 페드는 주가가 빠지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 짱가? 네, 처럼 연준은 나타났었던 걸 감안하면 연준이 경기를 박살내면서까지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하나,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투자의 대가들, 물론 투자의 대가들도 의견이 좀 다르지만, 뭐, 금융 월가 얘기하셨으니까, JP 모건 CEO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서 네. 자기네들도 뭐 보수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뭔가 앞으로 한 번 더 어떤 폭락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뭐 많은 그 증권사나 전문가분들 이야기하면 2,800선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네.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네. 얘기. 이건 결국 한번 뭔가 안 좋은 일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허리케인이라니까 저도 좀 겁이 나죠. 네,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시클리컬 베어마켓, 경기 순환형 베어마켓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20% 빠지면서 이미 이제 선반영을 한 건데. 아, 이게 허리케인이었어?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허리케인이 블랙스완이냐라고 보면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꽤 많이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케인과 미국 사람들이 보는 허리케인,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허리케인도 결국은 경기순환적 조정, 경기 침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정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얘기처럼 그렇게 우리 경제를 정말 박살을 내는 그런 허리케인이 오면 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역시 그렇게 이제 90년 이상 살아오신 우리 워런 버핏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이라 하기에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90 몇 세라고 그러던데. 네, 1930년생이시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93세시죠. 네. 엄청 오래. 그러니까 버핏 형님 맨날 우리가 버핏 형님 그러니까 형님인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형님,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셔서. 네. 일단 우리 버핏 형님께서는 경기 예측 안 믿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버핏 역시도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얘기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뭐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 못 하다가 왔을 때가 문제인 거지. 지금처럼 몇 달 내내 경기 침체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기 침체는
결국 이미 다 시장에 반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베타콤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정사실화됐을 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셔서 저한테 이제 그런 그렇죠.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2,600 가 있는 거고 S&P 500 기준으로도 뭐 4,100 가 있는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처럼 그런 어떤 시장 예측, 경기 예측을 하기보다는 종목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냥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지금 이 가격이 여전히 비싼 가격이면 뭐 작년에 제가 뭐 투자는 쉬는 것도 뭐 투자다, 뭐 쉼표도 음악이다라는 얘기를 작년 이제 가을에 와서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라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가격이 착한 가격이라는 그래요. 거죠. 착한 가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경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작년에는 이 성장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이제는 PER 뭐 14배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PER 13배 이러면 거품 다 빠진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메타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장주가 아니라. 미국의 PER이 17배인데 지금 13배, 14배가 됐으니까 이제 가치주는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도 사고 싶고 가치주도 사고 싶고 이렇게 사고 싶은 주식이 많을 때가 시장은 항상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박 대표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 시장은 바닥권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신다는 거고 네. 앞으로 폭락이 또 한 번에 뭐 많은 분들의 걱정처럼 폭락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거는 모르겠고 어쨌건 오든 안 오든 지금 이 가격대라면 충분히 사 가지고 기다릴만 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자 여기서 한 번 더 폭락이 오면 그때 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싸게 사야 이게 수익이 예. 좋으니까. 근데 그 한 번의 폭락이 정말 있을지에 대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있을까? 그거는 부분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과연 있을까? 그렇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폭락은 자주 나오는 폭락이 자주 나오지는 그러니까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경기 순환 이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조정장은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왔고 2020년도에 왔는데 지금 한 번 더 온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한 번의 더 폭락이 전혀 저는 무섭지 않은 게 2020년 3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2100 하다가 3월 달에 폭락이 왔어요. 1430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5월, 6월, 7월 달 됐을 때 다시 2100 다 왔어요. 네. 2100까지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밑도는 폭락이 오면 스마트 마니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싼 가격에 주식을 다 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용을 쓴다든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만 있지 않으면 한 번에 더 폭락은 결국은 3개월 안에 끝나요. 3개월 안에. 3개월 만에 다시 복원되는 폭락이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수가 3,200에서 폭락이 왔다. 그러면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한참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 우리 한참 떨어졌지 지금. 2,600까지 오는 과정이. 그래서 작년 내내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거고. 근데 2,600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걸 조심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도 보더라도 2020년 3월 달에도 결국은 7월 달에 한 번 더 위기 온다. 9월 달에 한 번 더 온다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 번 더를 노리다가 결국은 다 낭패 보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그거는 신도 맞출 수 힘든 거고요. 설사 왔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3개월 안에 다시 다 복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용기를 가지고 좋은 주식을 네. 사야 된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